X86 기반 미니 PC의 비트코인 풀로드를 구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준비물은 첫 번째 미니 PC 기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미니 PC 기기에다가 램을 장착하고 SSD를 장착하는데 저는 미니 PC 기기를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곳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때 옵션을 노 램과 노 스토리지를 지정해서 미니 PC 기기만 구입을 했습니다. 어떤 미니 PC 기기를 구입했는지는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USB 드라이브 남아도는 것 하나 필요합니다. 이게 아마 8기가 이상 정도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16기가짜리 집에 놀고 있는 걸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유선 랜선이 필요합니다. 와이파이로도 동작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선 랜선으로 연결해서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유선 랜선 어느 곳에다가 플로드를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랜선의 길이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USB에다가 엄브렐 OS라고 하는 것을 플래싱, 그러니까 부팅할 수 있는 디스크를 만들기 위한 컴퓨터나 노트북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미니 PC 기기에 연결해서 엄브렐의 엄브렐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 그리고 모니터를 기기에 연결할 수 있는 HDMI 케이블, 그리고 키보드가 필요합니다. 마우스는 요 미니 PC 기기에다가 마우스는 연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 놓고요. 제일 먼저 미니 PC 기기가 필요한데 이번에 제가 설명드리는 미니 PC는 X86이라고 해서 인텔 칩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N100이라고 하는 그 저전력 그 CPU가 있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N100이라고 검색을 하면 종류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아무거나 사셔도 되는데 제가 테스트한 버전은 N100의 T9, T9이라고 하는 버전이고 어, 뭐라고 읽나요? 채트리라고 하는 이런 브랜드에 있는 걸 저는 선택을 했고 그 중에서 여기 있는 거를 좀 저렴한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선택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이걸 제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건 아니고요. 다른 분께서 어, 플로드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럼 제가 제품을 조립해주는 그런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부품을 구입한 다음에 영상을 찍는 용도로 만들고 배송해 드리겠다라고 협의를 해서 이 기기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N100에 T9 검색해서 제일 저렴한 걸로 하시되 제가 선택한 거는 채트리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게 약간 페이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인텔 N150이라고 이렇게 이미지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 보면 N100짜리 요걸 팝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있는 N150 말고 N100에 와이파이 5 그리고 노램에 노 스토리지 이 옵션으로 저는 샀습니다. 그럼 N100과 N150이 뭐가 다르냐라고 해서 제가 그 LMM에게 물어봤는데 N150이 N100보다는 최신 모델이긴 하지만 크게 성능 향상이 있거나 또 보편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는 N150을 사용할까 싶었는데 그냥 저는 N100 보편적인 N100을 사용했고요. 채틀이라고 하는 모델 중에서 T9이라고 하는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외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꽤 깔끔하게 잘 나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기기를 실제 받아서 이제 각종 램이나 스토리지 장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져봤는데 완성도나 이런 것도 아주 조잡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했고요. 자, 그리고 저는 램 없고 스토리지 없는 모델을 선택했는데 요게 들어가면 가격이 좀 더 올라가겠죠? 있는 다른 모델들을 검색해서 찾으시면 좀 올라갈 텐데 그럼 도대체 왜 램은 없고 스토리지 없는 걸로 선택을 했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것은 순전히 저의 판단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제 판단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램과 스토리지 있는 것을 구입하신 다음에 각자 원하는 스펙에 따라서 그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니까요. 저는 램과 스토리지 없는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 이유가 일단 이 기기의 완성도나 기기의 어떤 그런 그 동작 부분들은 다른 블로거들이나 그 유튜버들이 많이 검증을 했어요. 근데 간혹가다 플로드를 맞춘 분들 중에서 기계가 고장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게 고장이 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오류가 많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저는 이 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램이 잘못되면 기기 자체가 동작을 하지 않을 거고 이 기기 자체는 이 메인보드의 동작이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품질 관리를 이게 워낙 유명한 모델이기 때문에 품질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요거는 거의 오류가 없을 거라고 가정을 했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플로드를 대신 만들어 드릴 때는 반품이 용이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럼블의 OS 자체가 이제 제가 사용했던 그 기기를 공식적으로 그 지원하지 않고 이 X86 기반의 이런 미니 PC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플로드를 만들기에는 이런 기기가 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채트리의 T9이라고 하는 모델 말고 N100이라고 하는 칩셋을 사용하는 기기면 대부분 됩니다. 그렇지만 전 램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플로드를 이렇게 저장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 중국산 램과 중국산 스토리지보다는 기기까지만 사용을 하고 저는 램과 스토리지를 따로 구입을 해서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가격을 좀 더 줄이고 싶다 그러면 이 할인할 때 램 미니멈 8기가에 스토리지는 현재 미니멈 2TB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옵션이 있으면 그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스토리지는 보통 512 뭐 이런 거 많이 들어있거든요. 많아야 1테라 들어있는데 그거를 산 다음에 SSD를 추가로 장착해서 확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고 확장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플러그의 종류가 EU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제품을 받아보니까 한국에서 딱 맞는 규격의 그 전원 공급 장치를 교체해서 보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EU 콘센트에 맞게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것은 한국에서 잘 동작하는 걸로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선택을 하고 램은 어떤 걸 설치를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채트리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저는 캡처를 해서 지금 화면을 못 보여드리는데 아래로 상세 보기에서 쭉 내려가면 램을 어떤 종류로 써야 되는지 스펙이 나오거든요. 자, 그때 제가 사용한 이 채트리라고 하는 모델의 램은 DDR4라고 하는 그런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DDR4. 그래서 DDR5가 최신이고요. DDR4가 그 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미니 PC는 DDR4라고 하는 그런 메모리 그 규격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 PC 버전이 아니라 노트북 버전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이런 미니 PC를 사실 때 상세 스펙을 보면 램을 어떤 걸 장착할 수 있는지 그런 규격이 나오거든요. 자, 채트리의 이 T9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노트북용 DDR4를 사용한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보시고 램을 같은 걸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다나와에서 DDR4이면서 노트북용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면 삼성전자 것도 있고요. 요게 3200, 그 다음에 2666 요게 있는데 이게 속도와 관련된 거겠죠. 근데 굳이 램 속도가 이 플로드를 동작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요 DDR4의 2666 요거를 구입을 했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램을 잘 만들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사시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아니면 3200 삼성전자 걸 사면 한 요 정도 가격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잘 선택하셔가지고 램 가격에서 좀 더 할인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좀 더 저렴한 걸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에센코어 램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조립식 PC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조립식 PC에 에센코어 램을 장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그냥 저는 삼성전자의 DDR4의 2666
뭐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요 가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가격, 할인된 요 가격에 요 가격 더하면 대략 한 16만원, 뭐 7만원 요 정도 되겠죠? 게다가 이게 무료 배송이고요. 되게 금방 왔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저장 장치인데, 저는 제일 저렴한 모델, 그러니까 M.2 NVMe라고 하는 이런 규격의 2TB짜리 그리고 긴 거 있습니다. 2280이라고 하는 요 긴 유형의 딱 요 모델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제일 비슷한 스펙에서 저렴하고 그래도 마이크론이면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판단해서 여기에 이제 17만 5천 원, 그래서 이 배송비 포함하면 또 2,500원이나 3,000원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대략 35만 원 되고요. 지금 SSD 가격이 좀 올라서 기존에는 한 15만 원, 16만 원 이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들이 좀 떨어져 주면 30만 원대 초반까지도 만들어지고, 이 체러티라고 하는 모델이 아니라 이런 거보다 좀 더 저렴한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렇게 리테일 버전으로 산 게 아니고 알리바바에 B2B 용도로 한번 검토해 보기 위해서 N100 기기를 구입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10만 원 정도 제가 구입해가지고 그걸 이제 만들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하면 한 35만 원 언더로 플로드를 맞출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기를 모두 준비를 했다. 기기를 준비했다라고 하면 이제 박스가 옵니다. 자, 박스가 깔끔하게 이렇게 도착을 했고, 그 박스를 개봉을 하면 부품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일단 이건 T9 기준입니다. 여기 본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 공급 장치가 있는데, 요 전원 코가 한국 규격하고 해외 규격하고 이게 좀 다르거든요. 이게 좀 더 두꺼워요. 한국 규격이. 같은 이렇게 동그라미 돼지코라고 해도 한국 규격이 좀 더 큰데, 여기 뒤집어 보면 이제 한글로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동작할 수 있는 규격의 이런 제품을 넣어서 보내줬습니다. 좀 센스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기 HDMI 케이블이 동봉돼 있습니다. 여기는 동봉돼 있지만 다른 기기를 샀을 때 이게 동봉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준비물에 HDMI 케이블을 넣어놨고요. 요 옆에 무슨 쇳덩어리가 있는데, 이 쇳덩어리는 모니터 뒤에다가 이 기기를 아예 장착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브라켓입니다. 그러니까 기기가 워낙 작고 가볍기 때문에 굳이 데스크톱 위에다 올려놓지 않고 모니터를 사용한다 그러면 모니터 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니터 암을 꽂는 자리에다가 아예 요 컴퓨터를 장착해서 모니터와 거의 일체형처럼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용도로 이렇게 브라켓을 넣어주는 것 같고, 요 밑에 작은 걸 보면 브라켓에 사용되는 나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 받침대처럼 하는 그런 고무들도 여기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품으로 되어 있고, 전면 화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전원 켜면 불이 들어오고요. USB 3.0 포트 2개 있고, 헤드셋 잭 있고, 여기 전원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넣고 이 전원 버튼을 눌러야 켜지는 그런 구조고요. 뒷면을 보면 여기 전원 넣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USB C 타입 포트 있고 HDMI 케이블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듀얼 모니터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랜선 꽂는 곳이 있고 USB 일반 포트 2개 있고 여기에 뭔가 SS라고 또 되어 있는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포트는 제가 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이쪽에 열이 빠져나가는 구조고, 이 N100 칩을 단 미니 PC는 대부분 뭐죠? 쿨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노드 설치하고 다운로드 받고 하는 그러니까 컴퓨터의 리소스를 많이 사용할 때는 그래서 이 팬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오드로이드 기기는 이 팬이 없거든요. 그냥 히트싱크까지만 딱 있고 끝나는데, 여긴 팬이 있기 때문에 기계가 많이 돌 때는 팬 소리가 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안하고 조용한 공간에다가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 팬 소리 때문에 약간 거슬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큰 팬 소음은 아닙니다. 근데 오래 사용하고 먼지가 끼고 뭐
팬에서 그 베어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닳게 되면 또 팬 소리가 커질 수 있다라는 점. 그거는 엠백 칩을 사용하는 대부분 기기가 다 갖는 문제점이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는 오드로이드라고 하는 아예 이 쿨러가 없는 그런 버전의 기기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그냥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기기나 이런 거에 크게 관심 없는 분들이 플로드를 자작해서 만들 때는 그냥 이 엠백 기기를 사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기 모습을 봤고요. 램을 보면 이게 16기가짜리 샀고요. 그 다음에 2666 여기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노트북용은 램이 좀 짧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이 홈에 맞춰서 이 길이가 달라요. 이쪽 길이하고 이쪽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 홈에 잘 맞는 방향으로 램을 이렇게 뒤집었다, 바로 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위치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SSD는 요 긴 거예요. 요렇게 좀 긴 거고, 여기도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짧은 거, 긴 거 있고요. 그리고 요걸 고정시킬 수 있는 이쪽에 나사를 꼽을 수 있는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요 일반적으로 그 M.2 NVMe 이 SSD를 사면은 나사 조그마한 걸 하나 주거든요. 그거를 버리지 마시고 잘 가지고 있어야 N백 기기 기판을 뜯고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램과 SSD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아래를 보면 N백 기기 아래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나사로 그 잠겨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나사를 살살살살 풉니다. 자, 이렇게 풀고 나면 요 나사가 빠졌죠? 나사를 어디 안 가도록 잘 이렇게 모아놓고, 요쪽에 이렇게 이렇게 장착이 돼 있는데, 요 틈새가 약간 있거든요. 그러면 억지로 막 그 일자 드라이버 집어넣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흠집이 나니까 살살살살 요 틈새에다가 얇은 플라스틱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두꺼운 도화지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요게 쏙 빠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쏙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뚜껑 옆에다 놓고 보면 여기 나사가 4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철판이 있고 나사가 또 있으니까 이쪽 나사를 십자 드라이버로 뺍니다. 자, 이쪽 나사와 기존의 요 플라스틱 나사가 길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좀 약간 짧은 길인데 이런 식으로 한쪽에다 또 잘 모아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요 철판을 살살살살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쏙 빠집니다. 너무 힘줘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판을 뜯으면 이제 메인보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N백 기기에 대부분 유사하게 들어있는 그런 메인보드라고 보면 돼요. 자, 요쪽 이 영역 있죠? 여기 요쪽에 램이 꽂힙니다. 그래서 여기 홈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홈에 맞춰서 램을 이게 그 앞뒤를 움직여가면서 여기다 홈에 맞게 장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NVM이라고 하는 M.2 NVM이라고 하는 좀 긴 걸 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고, 여기에 보면 주황색으로 막혀 있는 게 있는데 요거를 손톱으로 살짝 이렇게 딱 벗겨낸 다음에 NVMe를 구입하면 같이 주는 그 나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 나사로 이쪽에다가 홈을 끼고 나사로 장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 SATA 규격의 저장 장치 좀 짧은 거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거 다 사면 여기도 스토리지, 여기도 스토리지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스토리지가 들어있는 제품을 구입하신다면 이쪽에 이렇게 스토리지가 하나 저렴이가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램도 저렴이가 이쪽에 이렇게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NVMe 하나 더 사서 이쪽 스토리지하고 이쪽 스토리지 새로 단 SSD하고 두 개를 마치 하나처럼 동작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해줄 수도 있을 텐데, 엄브렐 OS 자체에 그런 기능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우분투라고 하는 그 리눅스를 설치하고 요 두 개의 스토리지를 가상 그 스토리지처럼 하나를 묶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그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복잡한 거 말고 그냥 USB에다가 엄브렐 OS 자체를 부팅할 수 있는 디스크로 만들어서 설치를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뚜껑을 따놓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램과 여기 스토리지 준비를 이렇게 해놨고, 얘를 장착하기 전에 요 NVMe를 요 SSD를 구입하면 요런 나사 하나가 케이스 어딘가에 이렇게 들어있을 겁니다. 요거까지 이렇게 잘 준비해서 여기 이 홈에다가 맞춰 놓고 요거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냥 꽂으면 약간 비스듬하게 꽂히거든요. 그거를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면서 요거를 이렇게 조여주면 저장 장치가 착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장착한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찍는 기술이 없어서 대충 찍었고요. 이쪽이 지금 램이에요. 자, 램을 이렇게 지금 뒀죠. 여기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여기 홈이 있죠. 자, 여기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티커가 지금은 요 뒤에 밑바닥에 있는 형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낀 거죠. 요걸 뒤집어서 끼고 요 양옆에 지지해주는 약간 스프링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살짝 벌렸다가 이쪽에 또 틈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도 틈이 있고 이쪽에도 틈이 있어요. 이 틈에다가 요거를 탁 끼고 손가락으로 이쪽에서 여기서부터 여기로 살짝 밀면 여기가 톡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쪽에 홈으로 일단 장착이 돼 있고 딱 들러붙게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밀어주고 양쪽 홈으로 이런 스프링 같은 게 지지대처럼 이렇게 걸려지는 이런 것까지 장착이 되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잘 장착이 되면 기기가 부팅이 될 텐데 만약에 부팅이 안 되고 뭐 삐 이런 소리가 난다. 부팅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은 이 램을 잘못 장착한 가능성이 큽니다. 램도 제대로 돼 있고 이쪽 SSD도 제대로 장착을 했는데 부팅이 안 된다 그러면 요 메인보드 기기 자체의 오류이겠지만 메인보드 기기가 오류 났는지는 아직은 우리 모르잖아요. 네, 정상이라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삐 소리가 나거나 뭔가 부팅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대부분 램 오류 또는 램이 잘못 장착된 경우가 있으니까요. 요 램 장착은 이런 식으로 잘 홈 맞춰서 약간 너무 힘주지 말고 살짝 안쪽으로 밀고 양쪽에 있는 홈에다가 스프링 같은 걸로 고정시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SSD도 이렇게 홈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짧은 홈, 긴 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짧은 홈이 여기 끼는 곳이 있고 긴 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홈 맞춰서 살짝 밀어넣고 그냥 손가락을 놓으면 비스듬히 그냥 살짝 껴지거든요. 그렇게 놔두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요 나사죠. 요 나사를 가지고 여기다가 손가락으로 살짝 누른 다음에 나사를 조이면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램과 SSD를 모두 장착하면 사실 기기에 장착할 하드웨어는 끝납니다. 이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기기를 직접 구입해서 뭔가 하기가 좀 겁나하실 것 같아서 그냥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어서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뜯어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뭐 뜯은 다음에 떨어뜨리거나 드라이브 같은 걸로 이런 기판 같은 걸 긁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 없이 동작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램 설치했고 SSD까지 설치한 다음에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에요. 조립은 분해의 역순. 어떻게 했었나요? 요 기판을 뜯어냈죠. 그럼 기판을 이렇게 갖다 내놓고 기판에 있는 요 나사 4개를 풀었잖아요. 그럼 여기 모아놨던 나사를 이런 식으로 꽂고 그 다음에 뭐 했죠? 여기에 있는 플라스틱을 뗐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붙여넣고 드라이버를 여기 있는 거를 조여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라이버를 조여주면 되고 그리고 이 봉지 중에 그 브라켓에 들어가는 나사와 고무가 들어있는 그런 조그만한 비닐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고무가 있어요. 이 고무는 요 구멍에다가 넣어서 받침대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고무의 모양을 보여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요걸 뒤집어서 요쪽 홈 쪽에다가 살짝 밀어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4개는 이 아래쪽에 고무 받침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하드웨어 준비는 끝납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엄브렐을 동작시킬 리눅스를 변경해서 밝기들이 만들어 놓은 엄브렐 OS를 USB에다가
부팅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놓고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엄브렐닷컴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일단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 화면이 보일 텐데 스크롤을 맨 아래로 내리면 맨 아래에 무슨 고양이처럼 생긴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아이콘은 이 엄브렐 OS 이 소프트웨어가 저장되어 있는 GitHub라고 하는 원격 저장소 아이콘이거든요. 자, 이것을 꾹 누르면 이런 화면으로 get umbrel에 슬래시 umbrel이라고 하는 이런 화면으로 나올 겁니다. 홈페이지가 리뉴얼이 돼서 이 링크가 저 위치에 없거나 또는 링크가 이런 식으로 노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러면 get umbrel 슬래시 umbrel 요 화면을 찾아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umbrel이라고 하는 리눅스를 변조해서 만들어 놓은 OS를 인스톨할 수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실제 엄브렐이 자기네 기기를 만들 때도 이 OS를 저처럼 N100짜리 기기를 사다가 자기네 로고 붙이고 아예 심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팔기 위한 OS를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놔서 누구든지 자작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참 고마운 곳이죠. 그래서 인스톨 할 수 있는 OS는 리눅스 버전도 있고 라즈베리 파이 5 버전도 있고 그 다음에 X86이 일반적인 미니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텔 칩이나 AMD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그런 CPU를 일반적으로는 X86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N100짜리 칩셋이 달려있는 CPU가 달려있는 기기는 여기 X86 시스템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찾아야 됩니다. 시스템 리퀘어먼트를 보면 CPU, 인텔이나 AMD 64바이트짜리 우리가 미니 PC N100 사면 충족되는 거고요. 램은 4기가가 미니멈인데 8기가의 레코멘디드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UTXO 세트가 매우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램이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추측이 있어서 이왕 할 거 돈 한 만원, 2만원 더 들여서 16기가짜리 램으로 해놓으면 크게 어려움 없이 오랜 기간 동작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램 8기가로 사용하는데 16기가짜리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는 32기가가 최소한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비트코인 플로드를 사용할 게 아니라 그냥 이 엄브렐 O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자체를 사용하는 용도의 최소 스펙이고요. 우리는 비트코인 플로드를 운영할 거다라고 하면 최소 사양은 1TB인데 지금 거의 900GB가 디폴트로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로드 설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렉트럼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거의 900GB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1년에 대략 80에서 90GB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이게 오디널스나 그런 똥들이 얼마나 또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왕 한번 할 거 2테라로 구축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1TB짜리로 엄브렐 OS를 만들어 놨다가 비트코인 플로드와 기타 등등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1TB가 넘어가게 되면 플로드를 새로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된 개발자 중에 밀레니얼 버그라고 하는 수준의 그런 어떤 문제점이 1TB가 도래하는 순간 비트코인 전체 장부가 1TB를 넘는 순간 전 세계에 있는 노드 중에 상당 부분은 폐기될 거다. 그러니까 오래된 비트코인 코어 버전으로 돌리고 있는 작은 기기에서 동작되는 것들은 1TB를 가지고 만들었을 텐데 1TB가 넘어가면 상당 부분 노드가 사라질 거다라고 또 그런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인스톨 방법이 영어로 쫙 돼 있습니다. 자, 저는 이거를 그냥 캡처해서 영상으로 하나씩 따라 할 수 있도록 들어보실 수 있도록 그냥 만드는 것 뿐이에요. 자, 첫 번째로는 다운로드 엄브렐 USB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합니다. 자,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하면 ISO라고 하는 파일 포맷으로 대략 한 2GB 정도짜리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여기 보면
umbrel OS AMD64 USB installer.iso 요 파일이 다운로드가 돼요. 자, 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놓습니다. 요것 또한 대략 2기가 좀 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돼요. 그런 다음에 발레나 에처라고 하는 이 파일을 USB 인스톨러가 요 소프트웨어를 USB 스틱에다가 USB 메모리 스틱에다가 그 플래싱이라고 하는 작업을 거쳐서 부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가 발레나 에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다운로드를 받는데 요걸 누르면 요 파일이 바로 다운로드가 되더라고요. umbrel OS 64 요 파일이 바로 다운로드가 되는데 이 발레나 에처를 누르면 요런 사이트가 열립니다. 자, 그럼 여기 다운로드 에처라고 하는 거 클릭을 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OS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 저는 윈도우 11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면 대략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발레나 에처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역할을 하는 거냐면 여기 플래시 프롬 파일 있죠? 여기다가 그 ISO라고 하는 파일, 자, 여기 있는 요 파일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그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umbrel OS가 배정이 되고 셀렉 타겟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이것은 USB 스틱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쪽에다가는 umbrel OS 용 파일을 선택하고 여기에는 이 OS로 부팅될 수 있는 USB 스틱 경로를 지정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플래시 버튼이 그럼 활성화가 딱 되거든요. 플래시 버튼을 꾹 누르면 이제 플래시가 시작되면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권한을 부여해라 라고 해가지고 뭔가 화면이 하나 뜰 거예요. 그러면 승인하거나 예스 하면 이제 쭉 해서 플래싱을 합니다. 그럼 이쪽에 이렇게 뭐 진행하는 화면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렇게 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플래시 컴플리트라고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러면 USB 스틱을 빼고 그것을 플로드 엠벳 기기에다가 이제 꽂고 엠벳 기기를 부팅하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 발레나 에처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안 됐는데 제 컴퓨터를 재부팅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동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레나 에처라고 하는 거 말고 예, 루퍼스라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루퍼스라고 하는 아이를 검색해서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이 부팅 가능한 USB 스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치에는 USB 스틱이 16기가짜리가 저는 이미 장착되어 있고 여기 부팅 선택에 하는 이 영역에 이 선택을 누르면 창이 하나 떠요. 그 창을 띄우고 그 umbrel OS 다운로드 받은 ISO 파일을 선택을 하고 시작을 누르면 몇 가지 뭐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그냥 권장사항들 중심으로 확인 누르면 여기가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플래싱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가 마무리가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면 다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 기기 뒤쪽에다가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원선을 꽂고 그 전원 공급 장치에 그 꽂고 이게 HDMI입니다. 모니터 하나 준비해 놓고 아니면 그 컴퓨터 앞에 있다 그러면 그 컴퓨터와 본체가 연결돼 있던 HDMI 케이블을 빼서 요 미니 PC 기기에 HDMI 케이블에다 꽂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출력, 여기 엄브렐의 화면이 모니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모니터에 한번 나오게 해야 OS를 어디다가 설치할래라고 하는 질문 메뉴에 답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HDMI 케이블 동봉되어 있는 거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저쪽에다가 모니터에다가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다가는 유선 랜 꽂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자그만한 요게 저는 그 키보드 동글이거든요.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 있는 키보드, 유선 키보드든 이런 동글이 있는 무선 키보드든 어쨌든 키보드가 한 번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키보드 USB에다 꽂고 저는 구형 USB 3.0을 지원하지 않는 구닥다리 USB 스틱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뒤쪽에다 꽂았는데 만약에
USB 3.0 빠른 걸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앞쪽에다 꽂아도 되고요. 근데 간혹가다 USB 3.0을 꽂았을 때 뭐 부팅이 안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뭐 예전에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플로드를 만들 때는 좀 있던 경험이 있어서 저는 3.0을 아예 포트를 잘 안 씁니다.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와서 요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기가 돌고 그 속안에 뭔가 좀 약간의 시간, 기기가 워밍업 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모니터에 이제 이런 그 외계어 같은 터미널 화면이 보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다운로드 받은 ISO 파일, 엄브렐 OS 파일을 USB 스틱에다가 발레나 에처 또는 루퍼스라고 하는 이 플래싱 도구를 통해서 인스톨이 가능한 USB 스틱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여기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브렐 OS를 이제 그 설치를 할 텐데 어느 스토리에다가 넣을래? 라는 겁니다. 어느 스토리에다가 엄브렐 OS를 설치할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자, 1번은 여기에 보면 메모리 스틱이에요. 16기가짜리 제가 메모릿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건 것 같아요. 그래서 SDA는 이 메모리 스틱 영역이라서 16기가짜리 여기다 설치하면 안 되겠죠. 왜? 엄브렐 OS가 지금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1번을 선택하면 OS를 부팅시켜 놓은 곳에다가 OS를 설치한다고 명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안 되겠죠. 1번이 아니고 우리는 NVMe 0N1이라고 하는 요거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2테라짜리를 넣었는데 뭐 이것저것 다른 공간을 쓰면 1.8테라가 여유 공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번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면 넘버를 입력하랍니다. Select Storage Device 1이냐 2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뭘로 입력해요? 우리가 이렇게 꽂아놨던 키보드를 가지고 여기다 숫자 2라고 적는 겁니다. 그냥 숫자 2. 숫자 2를 적고 엔터를 빡 치면 이런 식으로 그 몇 기가바이트가 설치가 됐다. 이런 화면이 이렇게 쫙쫙쫙쫙쫙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그리고 이쪽에는 복사하는 속도가 나오고요. 가운데는 지나가는 시간이 나옵니다. 저는 인스톨이 끝난 상태의 화면을 캡처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태로 이제 끝난 거예요. 보니까 제 기기 기준으로는 378초 동안에 엄브렐 OS를 USB에서 요 NVMe 우리가 구입해서 장착한 SSD에 복사해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화면이 끝나면 엄브렐 OS has been installed라고 이제 인스톨이 끝났다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아무 키나 누르면 전원을 꺼버립니다. 셧다운하고 셧다운한 다음에 엄브렐 기기의 버튼을 누르면 다시 전원이 들어갈 텐데 전원을 넣기 전에 기억해라. USB 드라이브 요 스틱을 빼라. 왜 이걸 빼야 돼요? 요걸 켜놓으면 다시 요 부팅 화면으로 들어갈 겁니다. 왜? 부팅할 수 있는 스틱을 꽂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지금 부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부팅 순서에 따라서 그 기기가 내장하고 있는 부팅 순서를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기기는 USB로 뭔가 부팅해서 OS를 설치하기 때문에 USB가 부팅 1순위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다시 요 엄브렐 설치 화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USB 스틱을 빼고 나서 본체 앞에 있는 요 버튼을 꾹 누르면 자, 불이 들어온 다음에 모니터에 뭔가 알 수 없는 텍스트들이 휘리리리리리릭 막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좀 지나가고 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화면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Your umbrella is now accessible. 이제 엄브렐이 설치돼서 부팅이 된 거예요. 접속 경로는 umbrel.local을 우리가 엄브렐에 연결되어 있는 같은 랜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유기의 같은 네트워크 공간 그 공간에 있는 컴퓨터의 크롬 브라우저나 엣지 브라우저 같은 걸 열어서
umbrel.local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접속이 될 거고요. 이게 도메인 형식으로 접속이 안 되면 IP, 내부에서 할당되어 있는 내부 IP로 접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 기준으로 192.168.1.15라고 하는 내부 IP로 할당된 요 기기의 IP 주소로 들어가도 엄브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사진을 찍어 놓으시든지 기억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놓고 엄브렐 로그인 이렇게 뜨는데 여기는 로그인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여기까지 나오면 엄브렐 설치와 실행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고 로그인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로그인을 넣어봐야 뭐 아이디 기본 아이디와 기본 패스워드로 엄브렐이 들어가 있을 텐데 우리 엄브렐을 실행하기 위한 것 말고는 우리가 다른 OS처럼 자유롭게 뭔가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완료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엄브렐에 유선 랜을 연결했죠. 그 유선 랜과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같은 공유기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웹브라우저를 연 다음에 아까 뭐였어요? umbrel.local이라고 하는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거나 192.168.1.15라고 하는 주소를 IP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집에는 유선 랜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뒤쪽에 좀 다른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일단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엄브렐 홈을 그냥 구입을 하면 와이파이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바로 출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그냥 umbrel.local을 쳐도 들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자작 기기에다가 자작으로 넣는 거라서 그 옵션을 활성화하기 전에는 일단은 유선으로 기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접속을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자작을 한 다음에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정 내에 네트워크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케바케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정해야 되는 게 좀 있다.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신사 공유기를 구입해서 유무선 공유기를 사용해서 쓰잖아요. 그 바로 옆에다가 플로드를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다른 방에서 유선 랜을 뽑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집에 유선 랜을 사용하는 컴퓨터가 없는 경우 노트북만 있는 경우 등등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케바케로 보셔야 되고 노트북밖에 없는 경우에는 USB-C 타입에 꽂아서 유선 랜 선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젠더 같은 걸 팔거든요. 그러면 노트북용 젠더를 사서 유선 랜 선을 같은 플로드가 연결되어 있는 공유기의 나머지 포트에 꽂아서 같은 네트워크로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화면을 접속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설치하고 네트워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바사이기 때문에 혹시 어떤 진행하다 문제가 있다면 댓글이나 DM이나 기사 등등 연락을 주시면 상황을 파악을 해보고 답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신 걸 환영해요. 한글 버전으로 지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시작 이렇게 누르면 계정을 생성하라고 합니다. 자, 이 계정은 이 엄브렐이라고 하는 이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이에요. 자, 이게 왜 서버지? 라고 하는 거는 제 다른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엄브렐이 서버가 되는 거고 내가 이 엄브렐에 접속하기 위한 윈도우의 크롬이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계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기기에만 접속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복잡하지 않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름 넣고 비밀번호 확인 넣고 생성 누르면 이렇게 계정이 생성됐고요. 저 같은 경우는 mybtc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아이디를 그런 다음 누르면 짜잔 이렇게 엄브렐 설치된 게 완료됩니다. 자, 이게 엄브렐 OS의 설치의 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다른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플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엄브렐 OS라고 하는 패키지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앱을 앱스토어에서 둘러보기라고 이렇게 눌러서 앱들을 이렇게 설치하면 됩니다.
자, 앱을 먼저 설치하는 걸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에 보면 이제 환경 설정 메뉴가 있거든요. 요거를 딱 눌러주면 설정 화면이 보여요. 이쪽에 저장 공간 현황이 나타나고요. 자, 현재 설치를 해놨더니 이렇게 886GB 1기가 안 되는 공간으로 엄브렐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메모리 16기가 중에 지금 657메가 사용 중이고 컴퓨터 CPU 온도는 24% 쓰고 있고 CPU 사용량은 24%, 온도는 47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와이파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디바이스를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하세요. 요게 아마도 제가 엄브렐 홈을 사지 않아서 확실하진 않지만 엄브렐 홈을 사면 와이파이가 아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기가 출고되기 때문에 엄브렐 홈을 사신 분들은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엄브렐.로컬 이렇게 입력을 하면 바로 접속 화면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작하는 경우에 기기에다가 엄브렐 OS를 넣는 경우에는 요게 기본값이 비활성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띡 눌러서 활성화 시켜줘야 돼요. 자, 이걸 띡 누르면 자, 이렇게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는 AP 목록이 쭉 나옵니다. 저는 지금 회색으로 가려놨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는 AP 선택을 하시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지금은 컴퓨터로 이 화면을 보고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엄브렐.로컬이라고 모바일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입력을 하면 아까 로그인 화면 있었잖아요. 계정 생성한 거. 그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해서 폰으로도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 시켜 놓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을 활성화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드로이드 기기 같은 경우에 자체 모바일 AP 칩셋이 없어요. 그냥 유선으로만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빼놓았고 일반적인 초보자분들은 이 같은 집안에서 와이파이로 스마트폰으로 또 보고 싶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외부에서도 접속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 엄브렐 자체를 토르로 접속할 수 있도록 주소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돼서 토르 주소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 토르 주소를 복사해서 뭐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의 모바일로 북마크를 해놓으면 이 엄브렐의 접속 자체를 토르라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 익명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 안이 아닌 외부에서 엄브렐을 접속하고 싶다면 이런 방법이 있다. 그리고 뒤쪽에 테일스케일이라고 하는 앱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집이 아닌 밖에서 내 플로이드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성화해 놓으시면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플로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앱스토어에, 여기 앱스토어거든요. 앱스토어에 접속을 하고 여기 보면 비트코인 그 태그가 있습니다. 이거를 띵 누르면 비트코인과 관련된 앱들이 쫙 나오죠. 자, 기본적으로 현재 가장 점유율이 높은 게 비트코인 요 노드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것은 비트코인 코어라고 하는 비트코인 프로토콜 구현체 앱입니다. 이게 가장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 쓰는 것이고 최근에 옴리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여기 비트코인 노츠라고 하는 것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저는 요걸 의뢰하신 분이 노츠를 설치하시겠다고 해서 저는 노츠로 설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노츠 화면에 들어와서 설치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치 중이라고 해서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가 쭉 올라가고요. 설치가 끝나면 열기라고 하는 아이콘 이 버튼으로 바뀝니다. 자, 이걸 딱 누르면 이런 화면이 뭔가 나와요. 클로즈를 누르면 짜잔 이제 비트코인 노드인데 노츠 28.1 버전의 비트코인 프로토콜 구현체가 설치된 겁니다. 자,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 블록 헤더 다운 받고 그 다음에 IBD라고 해서 이니셜 블록 다운로드라고 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진행되기 전에 여기 보면 점 3개짜리 아이콘이 있거든요. 자, 이걸 누르면 어드밴스 세팅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자, 이걸 눌러서 피어 세팅과 옵티마이제이션 두 개에서 각각 하나씩을 좀 해볼 건데요. 먼저 피어 세팅 요거를 꾹 누르면 중간쯤에 인커밍 커넥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값으로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요거를 활성화 시켜주면 다른 노드가 제 노드에 접속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인커밍 커넥션 이런 거 활성화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옵티마이제이션 있죠? 이쪽 메뉴로 이렇게 들어가서 열어놓고 이 화면 아래에 여기 보면 잘 보이게 화면 아래에 보면 maximum size of relayed transactions with embedded data. 이게 그겁니다. 옴리턴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데이터 캐리어 사이즈라고 하는 게 옴리턴에 몇 바이트까지 허용할 건데 라는 옵션이에요. 비트코인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80바이트가 아마 기본일 겁니다. 80인가 83인가 아마 그래요. 놓치는 기본값이 42바이트입니다. 이거를 나는 기본적으로 다 사용하지 않겠어. 나의 비트코인 플로드는 이 옴리턴에 어떠한 값이 옴리턴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전파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0으로 입력을 하고 Save and Restart 비트코인 노드를 꾹 누르면 다시 노치가 설치되었던 노치가 설정값이 바뀌어졌으니까 재부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러닝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가만히 멈춰져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커넥션 P2P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피어라고 하는 다른 노드랑 붙어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연결이 안정적으로 된다 싶으면 먼저 블록 헤더를 받습니다. 블록 헤더. 블록 헤더가 뭐냐면 블록 속에 그 블록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들을 해시하고 통합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딱 모아놓은 그 블록을 설명하는 메타데이터의 모음을 블록 헤더라고 불러요. 그 블록 헤더를 먼저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블록 헤더를 먼저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현재 가장 최신의 블록 높이까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 화면을 제가 스크린샷하는 기준으로는 89만 8,070 블록이 최신 블록인 거예요. 가장 마지막까지 채굴된 블록이 요거 블록입니다. 이 블록 헤더를 다 받은 다음에 이렇게 쭉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네시스 블록은 내장돼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여기 이제 블록 9,280개를 이렇게 이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상태까지만 눈으로 딱 보고 나면 여기에 이제 막 뭐 블록이 왔다 갔다 하고요. 받아지는 걸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퍼센테이지가 쫙 올라가면서 100% 차면 드디어 여러분도 비트코인의 전체 장부를 가지고 있는 플로더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로더가 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플로드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장부를 분산하는 그런 목적 이외에도 내가 사용하고 있는 와치온리 지갑에서 호출하는 그런 비트코인의 데이터를 남이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라 내 걸로 확인하고 싶다. 금융주권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를 위해서 노드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쪽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앱들을 설치하면 좋은데 비트피드라고 해서 좀 시각화해주는 이런 메모리 풀에 뭐가 있는지 블록에 트랜잭션이 얼마가 있는지 이렇게 시각화해주는 비트피드라는 것도 설치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내 지갑을 와치온리 지갑을 연결해주는 그런 서버 일렉트럼 서버를 심플하게 만들어서 엄브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걸 설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멤풀의 현황을 볼 수 있는 것도 mempool.space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내 노드에서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을 저축하기 위해서 내 지갑 주소를 지갑 주소에다가 뭐 다른 거래소든 P2P든 해가지고 받으면 그게 컨펌 됐는지 안 됐는지 현재 몇 분 남았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트랜잭션 아이디를
mempool.space라고 해서 공용 사이트에다가 입력을 해서 확인해도 되는데 그게 찝찝하다. 그런 경우에는 내 풀로드에다가 넣어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트랜잭션이 내 풀로드를 통해서 전파된 것이다 라고 하면 100% 보일 거고요. 만약에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노드마다 mempool에 들어가 있는 트랜잭션들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전 세계의 mempool 데이터가 정확하게 동기화되어 있지 않다라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주권을 확보하려면 이런 식으로 트랜잭션 아이디를 내 기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브로드캐스팅을 내 기기에서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플로드를 돌리는 거죠. 자, 그래서 mempool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런 걸 설치를 하려고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트피드도 마찬가지고요. 일렉트론도 마찬가지고 설치를 하기 위해서 누르면 사전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사전 가장 기본 조건은 이 구현체입니다. 비트코인 프로토콜 구현체가 먼저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코어나 비트코인 노츠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리브라 릴레이라고 하는 픽터 토드가 만든 것은 저는 한번 예전에 실패를 했고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어나 노츠 둘 중에 하나를 설치한 다음에 mempool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또 필요하냐? 일렉트럼이라고 하는 요 서버, 요 앱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두 개의 조건이 있어야 비로소 설치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중간에 캡처를 해왔어요. 일부러. 그래서 일렉트럼을 설치를 하고 나면 구현체, 프로토콜 구현체 여기 설치됐고 일렉트럼 설치되면 이때 이제 활성화가 딱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설치가 쭉 돼서 mempool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를 운영하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가장 범용적인 LND, 라이트닝 노드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나는 뭐 BTX나 뭐 그런 뭐 솔로 사토시나 이런 걸 가지고 마이닝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데이텀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데이텀 같은 경우에는 설치 조건이 오직 비트코인 노츠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라텀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채굴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데이텀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내 해시 파워를 모으고 싶어 인 경우에는 노츠를 설치해 놔야 데이텀이 설치된다. 이런 조건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테일 스케일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게 외부에서도 요 테일 스케일 계정만 로그인 되어 있으면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VPN 접속 앱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설치를 해보면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노드를 설치해 드릴 때는 요 5개를 기본으로 깔아 드립니다. 구현체, 그다음 비트피드, 일렉트럼, mempool, 테일 스케일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위젯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위젯도 여기 바탕화면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위젯 편집이 있어요. 위젯 편집을 누르면 이런 방식으로 이 바탕화면에다가 노출시킬 위젯 종류를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취향껏 이렇게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여기서 배경화면 변경 요걸 누르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요 그 월페이퍼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원하는 거 요 하나를 딱 선택하면 배경화면도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배경화면도 바꾸실 수 있고 자,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그냥 쭉 돌리면 되는데 플로드의 위치를 옮기고 싶거나 이사를 하거나 기타 등등 사유로 플로드를 종료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종료할 때 그냥 전원선을 뽑지 않잖아요. 윈도우 메뉴에서 종료 버튼을 누르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플로드를 옮겨야 된다면 내 데스크톱과 동일하게 조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전원선을 뽑지 않듯이 설정에 가서 다시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는 이 버튼을 사용해서 이런 버튼을 사용해서 기기를 조작하시면 됩니다. 그냥 뽑아버려도 한두 번은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그냥 갑자기 전원을 내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작하던 소프트웨어에 데미지가 가해지고 또는 스토리지에 저장되던 데이터가 뭔가 꼬여서 기계에 오작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요 메뉴를 통해서 종료하거나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종료를 누르면 종료하는 프로세스가 쭉 나타나다가 이렇게 완료라는 화면이 뜨고요. 그리고 기계에 보면 불빛이 꺼져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전원 빼고 랜선 빼고 기타 등등 뺀 다음에 플로드로 옮기고 그런 다음에 랜선 꽂고 다시 전원선을 꽂으면 다시 이 엄브렐 노드는 동작을 하게 되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비트코인 장부는 연달아서 이어서 계속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꽤 긴 시간을 플로드 기기부터 그다음에 OS 설치부터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설치하는지까지 쭉 설명드렸는데요. 하나하나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그다음에 X의 DM이나 기타 등등 저에게 연락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연락을 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부품값에다가 제 공임을 받고 비트코인 노드를 대신 만들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원하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공임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기기값 더하기 제 공임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좀 더 올라가겠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들었는데도 정말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연락을 따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플로드를 구축하시는 분들은 구축하셔서 금융 주권을 확실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